바다 없는 나라에 조선소가 생겼다고. 2025년 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도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700년간 내륙에 갇혀있던 나라가 물길을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군사기지를 요구하지도 자원을 독점하지도 않았지만 몽골 청년들이 형님이라 부르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한 베테랑 기자가 25년 경력을 걸고 쫓은 이 이야기는 아시아 외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72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감동 스토리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두툼이 채널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이 감동의 증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아사히 신문 국제부에서 25년을 일한 특파원이죠. 2025년 2월 15일 오후 3시, 제 기자 인생이 바뀌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쿄 본사 9층 제 책상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중국 경제보고서, 러시아 외교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25년간 동북아시아만 취재했으니 이제 눈 감고도 기사를 쓸 수 있을 정도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비공개였어요. 이런 전화는 보통 무시하는데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어가 유창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몽골에 조선소가 생겼다고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다 없는 나라의 조선소라니 누군가의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대방은 진지했어요. 한국 기술로 지어진 선박 수리 조선소가 실제로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25년 경력의 촉이 뭔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바로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과 몽골의 교역량이 270% 증가했어요. 한국 기업의 몽골 투자액은 5년 전에 8배였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항목이었죠. 군사무기도 아니고 자원 개발도 아니었어요. 교육, 기술 이전,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편집장실로 향했습니다. 카와무라 편집장은 60대 중반의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에게 몽골 취재를 제안했죠. 예상대로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타나카,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55세 아닌가? 황당한 제보에 휘둘리면 어떡하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데이터를 설명했어요. 한국의 몽골 진출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는 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몽골의 선택이 동북아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편집장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일주일을 주지. 하지만 특종 아니면 돌아오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분했어요. 진실은 일주일이면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30년간 몽골에 쏟아부은 ODA가 얼마였을까요? 수십억 달러였어요.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돈 많은 이웃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3년 만에 형님 나라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도쿄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직항은 없었어요. 서울을 경유해야 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몽골을 취재하러 가는데 한국을 거쳐야 한다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몽골 역사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13세기 칭기즈칸의 제국 세계를 정복했던 기마민족의 후예들. 하지만 그 후 700년은 누군가의 그림자였죠. 청나라 소련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숨죽이며 사는 나라.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그 선택의 중심에 있는 걸까요? 2025년 2월 18일 오후 2시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끝없는 초원이 보였어요. 2월인데도 눈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조한 대륙성 기후였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내판이 몽골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아래 한글이 있었어요. 작은 글씨였지만 분명히 한글이었습니다. 공항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어요. 영어 교재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30일 만에 끝내는 한국어라는 책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죠. 택시 승강장으로 나갔습니다. 한 30대 중반 남성 기사가 다가왔어요. 제가 일본인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가세요? 시내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차에 타자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가보셨어요? 저는 작년에 다녀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이 인기가 많나요? 기사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기요? 그냥 형님 나라죠. 우리를 존중해주는 유일한 나라예요. 형님 나라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본은 몽골에 훨씬 많은 원조를 했는데 왜 형님이 되지 못했을까요?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묘했습니다. 소련시대 회색 건물들과 현대식 유리 빌딩이 섞여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도시였죠. 그 충돌 속에서 이 나라는 미래를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150만 명이 사는 수도였죠.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앉아 몽골 전통 음식을 주문했어요. 호루옥이라는 양고기 요리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렸죠. 한국 사업가들이었습니다. 5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슬쩍 들으니 조선소 프로젝트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수익보다 의미가 큽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기술을 물려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세대가 일본한테 기술 배운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가르쳐줄 차례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기술을 가르쳤고 이제 한국이 몽골에 가르친다고요? 기술 이전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편집장에게 간단한 1차 보고를 보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썼죠. 밤 10시 현지 가이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트라는 이름의 조선소장이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무슨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2월 19일 아침 9시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몽골 남성 에르덴이었어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도쿄에서 유학했다고 하더군요.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나가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툴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긴 강이죠. 겨울이라 얼어 있었지만 봄이 오면 물이 흐른다고 에르덴이 설명했습니다. 강변에 거대한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소였어요. 정확히는 선박 수리 및 제작 시설이었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축구장 3개 크기는 되어 보였습니다. 정문에서 검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용접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꽃이 튀는 모습이 보였죠. 조선소장 바트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35세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저는 바트입니다. 이 조선소의 소장이자 공동 설립자죠. 저는 물었습니다. 바다 없는 나라에 조선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바트가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강이 있습니다. 툴강, 셀렌게강, 이들은 러시아 바이칼호로 흘러가요. 바이칼에서 시베리아 수로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중국 내륙 수로와도 연결됩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이 내륙 물류의 허브가 되려는 거였어요. 육로가 아닌 수로로요. 작업장을 안내받았습니다.
20명 정도의 젊은 몽골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복에는 한글로 된 안전수칙이 적혀 있었죠. 한 노동자가 철판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능숙한 솜씨였어요. 바트가 소개했습니다. 저 친구는 도르지예요. 한국 거제도 조선소에서 3년간 연수를 받았죠. 이제는 우리 조선소의 수석 용접사입니다. 저는 도르지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그가 용접기를 내려놓고 마스크를 벗었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거제도에서 어땠습니까? 도르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외국이었고 기술도 부족했죠. 하지만 한국 선배들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동생처럼 대해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기술도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월급은 받았습니까? 아니요. 무상연수였습니다. 대신 숙식과 교육을 제공받았어요. 3년 후 고국으로 돌아와 이 기술을 전파하라는 조건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무상연수라니요. 일본 기업들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유상이었어요. 그것도 연수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바트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조선소 설계도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어와 몽골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저는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선소 건설에 한국이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바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5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 60%를 한국 조선기업세곳이 출자했어요. 하지만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계약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은 10년 후 지분을 몽골 측에 전량 양도하기로 했어요. $1의 말이죠. 실질적으로 기부인 셈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트의 대답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말했어요. 자기들도 40년 전엔 가난했다고요. 일본과 미국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갚을 때라고 했습니다. 몽골에 갚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갚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도왔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일까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도움의 방식이 달랐던 거죠. 오후 2시 작업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양고기 스튜와 빵이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노동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죠.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조선 소장님이 일본 기자분을 만나는 건 처음이래요. 한국 기자는 많이 왔나요? 네, 지난 6개월간 10팀 정도 왔어요. 모두 놀라워했죠. 한국 기술이 몽골에서 꽃 피우는 걸 보고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바트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조선 소장님,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툴강이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닙니다. 낚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낚싯대 만드는 법을 알려줬죠.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낚싯대를 만들고 물고기를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조선소가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였죠.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무역 담당관이 저를 찾았다고 해요.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받았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러시아어 억양이 강한 영어였습니다. 타나카 씨, 전화 감사합니다. 저는 이고르 페트로프, 러시아 대사관 무역 담당관입니다. 내일 점심에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이 왜 일본 기자를 만나려는 걸까요? 하지만 취재 기회였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12시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페트로프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문을 하고 잠시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나오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페트로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타나카 씨, 어제 조선소를 방문하셨죠? 어떻던가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몽골에 뿌리내리고 있더군요. 페트로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균형이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한국이 너무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죠. 몽골의 독자 노선은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노선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죠. 한국은 몽골의 군사기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을 독점하지도 않고요. 그저 기술을 나눴을 뿐입니다. 페트로프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타나카 씨, 외교에서 공짜는 없어요. 한국도 뭔가를 원할 겁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러시아는 몽골에 무엇을 원합니까? 페트로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정입니다. 몽골이 우리 편도 중국 편도 아닌 중립 완충지대로 남는 것. 그게 70년간 유지된 질서예요. 한국이 그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페트로프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타나카 씨, 기사 쓸 때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몽골의 미래는 몽골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우려도 이해가 갔어요. 지정학적 균형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몽골 청년들의 눈빛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완충지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7시 몽골 외교부 차관과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로 향했어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바트볼드 차관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어요. 소련 시절부터 외교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죠.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이 있습니까? 바트볼드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압박이라고요? 그건 매일 있는 일상입니다. 70년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그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영원히 허락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길을 갈 것인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기회 없이 늙어가는 것, 그게 진짜 위험이죠. 차관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고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죠. 우리가 그 꿈을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현실도 물어야 했어요.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바트볼드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명령했고 중국은 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물었습니다. 몽골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존중의 차이였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협력 기사가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의 독립과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에르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소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참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큰 테이블에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3명, 몽골인 5명,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인 2명이 있었죠. 바트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타나카 기자님입니다. 오늘 회의를 참관하실 거예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몽골, 러시아 바이카로, 중국 내몽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선이 그어져 있었죠. 물길이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칼-몽골- 중국수로 연결 프로젝트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툴강 수심 확보, 2단계는 셀렌게강과 바이카로 연결, 3단계는 중국 내륙수로와의 접점 확보입니다. 러시아 측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물류량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1년차 10만 톤, 3년차 50만 톤, 5년차 100만 톤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숫자를 적으며 계산했습니다. 100만 톤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었어요. 몽골이 진짜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측 인사는 없었지만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회의 후 바트에게 물었어요.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자국 물류망을 우회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한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요? 중국에 제안했어요. 이 수로를 통해 중국 서부 지역 물류비를 30% 절감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그게 맞았습니다. 중국도 이익이었던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구조를 만들었어요. 몽골도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오후에는 바이카로 근처 러시아 국경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러시아 대사관에서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경까지는 차로 6시간이 걸렸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졌어요. 해발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활기가 있었어요. 새로 지은 물류 창고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지었다고 하더군요.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60대의 러시아인이었어요. 몽골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했고 에르덴이 통역했습니다. 이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죠. 하지만 2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물류센터를 짓고 일자리가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장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죠. 하지만 실제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 지금은 지원하고 있어요. 모스크바도 결국 실리를 따지니까요. 저는 마을을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새로 포장된 도로, 현대식 가로등, 깨끗한 상점들.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벽에 몽골, 러시아,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기를 걸었습니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 마을에 희망을 줬어요. 잊지 않으려고 겁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들, 바다 없이 물길을 연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몽골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2월 23일 오전 몽골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부에 있는 명문 대학이었어요. 1942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곳이죠. 한국어학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국어 교재가 들려 있었죠. 학과장 투무르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교수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투무르 교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320명입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800명이에요. 교수와 강의실이 부족해서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800명 대기자라니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 합니까? 교수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미래 때문이에요. 러시아어나 중국어를 배우면 그들의 시스템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강의실을 참관했습니다. 60명의 학생들이 한국인 강사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수업이 끝난 후 학생 3명과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는 22세 여학생 울지이였어요.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울지이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IT를 공부하고 싶어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서울로 가요. 4년 후 돌아와서 몽골의 스타트업을 만들 거예요. 왜 꼭 몽골로 돌아옵니까? 한국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울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장학금 조건이 졸업 후 반드시 몽골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보통은 남으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조국을 발전시키길 원해요. 두 번째는 25세 남학생 간바타르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유학을 다녀온 케이스였어요. 부산에서 2년간 조선공학을 배웠어요. 돌아와서 지금은 조선소에서 일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습니까? 간바타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놀라운 건 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동료로 대해줬어요. 세 번째는 23세 여학생 사란이었습니다. 그녀는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저는 의대생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요. 의료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병원들이 몽골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몽골에도 선진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유학파들이 만든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신도시 지역에 있었어요. CEO 1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들의 회사는 IT, 교육,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였습니다. 한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배웠죠. 어떻게 스타트업을 만들고 투자를 받고 성장시키는지 배웠습니다. 다른 CEO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예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준 건 돈이나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꿈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편집장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요약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편집장님,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 기사가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외교의 모델입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계속 취재하게. 일면 톱으로 갈 것 같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취재를 시작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조선소 공식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 한 번 도쿄로 돌아갔다가 다시 울란바토르로 왔어요.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 9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5,000명은 모인 것 같았습니다. 몽골 국기와 한국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행사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무대와 스크린, 그리고 수백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VIP석에는 몽골 정부 인사들과 각국 대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대사와 중국 대사도 참석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적어도 참석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오전 10시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개소식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몽골 최초의 조선소, 한국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적, 내륙국의 새로운 도전. 바트 소장이 먼저 연설했습니다. 3년 전 저는 꿈을 꿨습니다. 바다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드는 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한 나라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군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트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기술을 줬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어요. 존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도움이 아닐까요?
다음은 몽골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65세의 바트툴가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700년간 우리는 끼인 나라였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눈치를 봐야 했죠.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연결하는 나라가 됩니다. 대통령이 손으로 강을 가리켰습니다. 이 강은 북쪽으로 흐릅니다. 바이칼로 시베리아로. 남쪽으로도 흐릅니다. 중국 내륙으로. 우리는 그 중간에서 다리가 될 겁니다. 물류의 다리, 문화의 다리, 평화의 다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함께 꾼 친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우리에게 물었어요. 몽골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했죠. 자유를 원한다고. 선택할 자유, 꿈꿀 자유를. 대통령이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군중이 일어섰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몇 분간 계속됐어요. 다음은 한국 대통령의 화상 축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청와대에서 연결된 영상이 나타났어요. 몽골 국민 여러분, 축하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조선소 하나가 문을 여는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작은 나라끼리의 연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도 70년 전엔 가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많은 나라가 도와줬어요. 하지만 어떤 도움은 우리를 자립하게 했고 어떤 도움은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압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골에 자립을 주고 싶었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 방법을. 아니, 낚싯대 만드는 법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결실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몽골과 대한민국은 이제 형제입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형제. 그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동맹입니다. 화상이 끝나자 군중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죠.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 연방은 이 프로젝트를 축하합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도 이 수로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국 대사도 일어났어요. 그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쟁 없이 이기고 있었어요. 제로섬 게임을 윈-윈 게임으로 바꿨습니다. 시기 끝나고 조선소 내부 투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완성된 화물선이 공개됐어요. 이름은 칭기즈칸의 꿈이었습니다. 배는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한국과 몽골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첫 작품이었죠. 바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나카 씨, 배를 타보시겠어요? 저는 승선했습니다. 갑판에서 툴강을 내려다봤어요.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북쪽으로 흘러 바이칼로 가고 결국 태평양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몽골은 더 이상 내륙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로 열린 나라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있었어요. 후속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소는 24시간 가동 중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죠. 직원 수도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 운항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꿈호가 실제로 바이칼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 내륙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성공했어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바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타나카 씨, 믿어지십니까? 6개월 전만 해도 꿈이었는데 이제 현실이 됐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들도 한국-몽골 모델을 원해요. 한국-몽골 모델이요? 네. 기술 이전과 동반 성장. 착취가 아닌 협력.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몽골이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바뀌고 있었어요. 몽골 국립대학교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투무르 교수를 만났죠.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재 500명이에요. 한국 정부와 대학들이 지원을 늘려서 교수를 더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1200명이에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영어만큼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되었어요. 울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렙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올 거니까요. 4년 후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칭기즈칸의 후예들 신뢰로 쓰는 새로운 실크로드였어요. 기사는 아사히 신문 일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외교 방식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일본 재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타나카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돈만 줬습니다. 마음은 주지 않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기사는 다른 나라 언론에도 번역되어 퍼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후속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신뢰 외교의 모델, 21세기 새로운 동맹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몽골에서 왔습니다. 바트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조선소 입구에 새로 세워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몽골어, 한국어, 영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700년의 침묵이 끝났다. 작은 나라가 스스로 일어섰다. 신뢰와 존중으로.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어요. 몇 달 후, 제 기사는 일본 신문협회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몽골 청년들과 한국의 이름 없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이 증명했어요. 힘이 아닌 신뢰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2026년 봄, 저는 정년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한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자고요. 책 제목은 칭기즈칸의 후예들로 정했습니다. 1년간 집필했고 2027년 봄에 출간됐어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어로도 번역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몽골어 번역본이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출간 기념회가 열렸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다시 울란바토르에 갔습니다. 공항에 바트와 울지이가 마중 나왔어요. 울지이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아 귀국한 참이었죠. 출간 기념회에는 30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연설했어요. 이 책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를 제가 기록했을 뿐입니다. 진짜 저자는 여러분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조선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조선소가 2배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선박 5척이 동시에 건조 중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인력 구성이었습니다. 몽골인이 80%였어요. 한국인 기술자는 20%로 줄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되고 있었죠. 바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단계예요. 카자흐스탄에서 10명이 연수를 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순환이었죠. 마지막 날 저녁 수우바타르 광장에 갔습니다. 몽골의 중심 광장이에요. 밤이었지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국어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서 한국어 노래를 부르며 공부하고 있었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일본 기자님 맞으시죠?
책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희망을 보여줘서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몽골 초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700년간 침묵했던 땅.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깨졌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있었어요. 힘이 아닌 신뢰로, 명령이 아닌 존중으로.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몽골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화합니다. 칭기즈칸은 칼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의 후예들은 신뢰로 연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였습니다. 물건만 오가는 길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오가는 길. 저는 그 길의 시작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 기술자들이, 그리고 꿈꾸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만드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그 미래는 밝을 거라고. 왜냐하면 신뢰 위에 세워진 미래니까요. 바다 없는 나라 몽골에 조선소가 생긴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혁명이었습니다. 일본 기자 타나카는 25년 경력을 걸고 이 진실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명령 한 번 하지 않고 아시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낚싯대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나눴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의 후예들은 신뢰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신뢰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힘이 아닌 품격으로, 명령이 아닌 존중으로.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진심이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지금 보신 이야기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함. 감동두투미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두투미와 함께 세계 속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이 감동의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월 23일 오전 몽골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부에 있는 명문 대학이었어요. 1942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곳이죠. 한국어학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국어 교재가 들려 있었죠. 학과장 투무르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교수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투무르 교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320명입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800명이에요. 교수와 강의실이 부족해서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800명 대기자라니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 합니까? 교수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미래 때문이에요. 러시아어나 중국어를 배우면 그들의 시스템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강의실을 참관했습니다. 60명의 학생들이 한국인 강사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수업이 끝난 후 학생 3명과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는 22세 여학생 울지이였어요.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울지이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IT를 공부하고 싶어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서울로 가요.
4년 후 돌아와서 몽골의 스타트업을 만들 거예요. 왜 꼭 몽골로 돌아옵니까? 한국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울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장학금 조건이 졸업 후 반드시 몽골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보통은 남으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조국을 발전시키길 원해요. 두 번째는 25세 남학생 간바타르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유학을 다녀온 케이스였어요. 부산에서 2년간 조선공학을 배웠어요. 돌아와서 지금은 조선소에서 일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습니까? 간바타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놀라운 건 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동료로 대해줬어요. 세 번째는 23세 여학생 사란이었습니다. 그녀는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저는 의대생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요. 의료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병원들이 몽골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몽골에도 선진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유학파들이 만든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신도시 지역에 있었어요. CEO 1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들의 회사는 IT, 교육,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였습니다. 한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배웠죠. 어떻게 스타트업을 만들고 투자를 받고 성장시키는지 배웠습니다. 다른 CEO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예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준 건 돈이나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꿈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편집장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요약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편집장님,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 기사가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외교의 모델입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계속 취재하게. 일면 톱으로 갈 것 같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취재를 시작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조선소 공식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 한 번 도쿄로 돌아갔다가 다시 울란바토르로 왔어요.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 9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5,000명은 모인 것 같았습니다. 몽골 국기와 한국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행사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무대와 스크린, 그리고 수백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VIP석에는 몽골 정부 인사들과 각국 대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대사와 중국 대사도 참석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적어도 참석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오전 10시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개소식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몽골 최초의 조선소, 한국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적, 내륙국의 새로운 도전. 바트 소장이 먼저 연설했습니다. 3년 전 저는 꿈을 꿨습니다. 바다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드는 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한 나라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군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트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기술을 줬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어요. 존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도움이 아닐까요? 다음은 몽골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65세의 바트툴가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700년간 우리는 끼인 나라였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눈치를 봐야 했죠.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연결하는 나라가 됩니다. 대통령이 손으로 강을 가리켰습니다. 이 강은 북쪽으로 흐릅니다. 바이칼로 시베리아로. 남쪽으로도 흐릅니다. 중국 내륙으로. 우리는 그 중간에서 다리가 될 겁니다. 물류의 다리, 문화의 다리, 평화의 다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함께 꾼 친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우리에게 물었어요. 몽골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했죠. 자유를 원한다고. 선택할 자유, 꿈꿀 자유를. 대통령이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군중이 일어섰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몇 분간 계속됐어요. 다음은 한국 대통령의 화상 축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청와대에서 연결된 영상이 나타났어요. 몽골 국민 여러분, 축하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조선소 하나가 문을 여는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작은 나라끼리의 연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도 70년 전엔 가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많은 나라가 도와줬어요. 하지만 어떤 도움은 우리를 자립하게 했고 어떤 도움은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압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골에 자립을 주고 싶었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 방법을. 아니, 낚싯대 만드는 법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결실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몽골과 대한민국은 이제 형제입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형제. 그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동맹입니다. 화상이 끝나자 군중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죠.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 연방은 이 프로젝트를 축하합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도 이 수로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국 대사도 일어났어요. 그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쟁 없이 이기고 있었어요. 제로섬 게임을 윈-윈 게임으로 바꿨습니다. 시기 끝나고 조선소 내부 투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완성된 화물선이 공개됐어요. 이름은 칭기즈칸의 꿈이었습니다. 배는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한국과 몽골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첫 작품이었죠. 바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나카 씨, 배를 타보시겠어요? 저는 승선했습니다. 갑판에서 툴강을 내려다봤어요.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북쪽으로 흘러 바이칼로 가고 결국 태평양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몽골은 더 이상 내륙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로 열린 나라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있었어요. 후속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소는 24시간 가동 중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죠. 직원 수도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 운항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꿈호가 실제로 바이칼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 내륙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성공했어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바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타나카 씨, 믿어지십니까? 6개월 전만 해도 꿈이었는데 이제 현실이 됐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들도 한국-몽골 모델을 원해요. 한국-몽골 모델이요? 네.
기술 이전과 동반 성장, 착취가 아닌 협력.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몽골이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바뀌고 있었어요. 몽골 국립대학교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투무르 교수를 만났죠.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재 500명이에요. 한국 정부와 대학들이 지원을 늘려서 교수를 더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1200명이에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영어만큼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되었어요. 울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렙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올 거니까요. 4년 후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칭기즈칸의 후예들 신뢰로 쓰는 새로운 실크로드였어요. 기사는 아사히 신문 일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외교 방식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일본 재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타나카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돈만 줬습니다. 마음은 주지 않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기사는 다른 나라 언론에도 번역되어 퍼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후속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신뢰 외교의 모델, 21세기 새로운 동맹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몽골에서 왔습니다. 바트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조선소 입구에 새로 세워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몽골어, 한국어, 영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700년의 침묵이 끝났다. 작은 나라가 스스로 일어섰다. 신뢰와 존중으로.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어요. 몇 달 후, 제 기사는 일본 신문협회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몽골 청년들과 한국의 이름 없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이 증명했어요. 힘이 아닌 신뢰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2026년 봄, 저는 정년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한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자고요. 책 제목은 칭기즈칸의 후예들로 정했습니다. 1년간 집필했고 2027년 봄에 출간됐어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어로도 번역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몽골어 번역본이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출간 기념회가 열렸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다시 울란바토르에 갔습니다. 공항에 바트와 울지이가 마중 나왔어요. 울지이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아 귀국한 참이었죠. 출간 기념회에는 30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연설했어요. 이 책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를 제가 기록했을 뿐입니다. 진짜 저자는 여러분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조선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조선소가 2배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선박 5척이 동시에 건조 중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인력 구성이었습니다. 몽골인이 80%였어요. 한국인 기술자는 20%로 줄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되고 있었죠. 바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단계예요. 카자흐스탄에서 10명이 연수를 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순환이었죠. 마지막 날 저녁 수우바타르 광장에 갔습니다. 몽골의 중심 광장이에요. 밤이었지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국어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서 한국어 노래를 부르며 공부하고 있었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일본 기자님 맞으시죠? 책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희망을 보여줘서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몽골 초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700년간 침묵했던 땅.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깨졌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있었어요. 힘이 아닌 신뢰로, 명령이 아닌 존중으로.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몽골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화합니다. 칭기즈칸은 칼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의 후예들은 신뢰로 연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였습니다. 물건만 오가는 길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오가는 길. 저는 그 길의 시작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 기술자들이, 그리고 꿈꾸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만드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그 미래는 밝을 거라고. 왜냐하면 신뢰 위에 세워진 미래니까요. 바다 없는 나라 몽골에 조선소가 생긴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혁명이었습니다. 일본 기자 타나카는 25년 경력을 걸고 이 진실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명령 한 번 하지 않고 아시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낚싯대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나눴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의 후예들은 신뢰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신뢰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힘이 아닌 품격으로, 명령이 아닌 존중으로.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진심이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지금 보신 이야기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함. 감동두투미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두투미와 함께 세계 속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이 감동의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